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결국 이제 쳐보니까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 47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주제는 팬데믹과 감시 사회가 되겠고요. 발표자는 이태광 교수님입니다. 이태광 교수님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문화 비평가입니다. 영국의 그 세필드 대학에서 영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경희대 영미문화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태광 교수님의 저서는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도 대표적인 건 몇 건 든다면은 이것이 문화 비평이다. 한국 문화의 음란한 판타지, 또 인문 좌파를 위한 이론 가이드, 마녀 프레임, 인상파 파리를 그리다 등이 있고, 지잭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지잭과 함께 The Idea of Communism이라는 그 시리즈 세 권을 편집해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논문도 다 자료도 보시겠지만은 그 감시 사회에 대해서 오랫도록 그 연구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네, 들리시나요? 네네. 네네. 네, 일단 제가 화면을 좀 쉐어링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항상 전공 소개를 하실 때 영문학 전공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소속은 영문과였는데 전공은 영문학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영국은 소속이 제가 이제 학부는 영문과를 나왔는데, 예, 박사는 이제 철학하고 문화 이론을 제가 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컬처럴 마크시즘이라고 그러죠. 그걸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 철학을 제가 주로 했고, 영국 가서도. 그래서 독일 쪽이 훨씬 더 제가 이제 조금 더 친숙한 그 학문 영역이죠. 거기가. 독일 쪽이. 그래서, 그래서 일단 저는 뭐 문화 비평? 제 전공이 뭐냐고 그러면 저는 보통 이제 문화학 또는 문화 비평. 쿨트비션샤프트라고 그러죠. 독일 말로는. 거기에 더 가까운 연구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도 제 전공을 쿨트비션샤프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쪽에 이제 더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도 지금 사실 한국에서 제가 보기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러니까 공론이라고 부르나? 공론장애라고 불리는 게 너무 이제 정쟁화되다 보니까 정작 지금 우리가 굉장히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밀려난 것 같아요. 밀려나가지고 지금 뭐 검찰총장이니 법무부 장관이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또는 많은 이렇게 또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현직에 계시든 아니면 또 현직에서 나오셨던 어쨌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또는 소그룹별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또 토론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제가 또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모임도 바로 이제 그런 모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표면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런 논의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기술의 힘을 빌리고는 있지만 즉각 어쨌든 지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떠한 그런 정치적인 어떤 논의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 교수님이 저한테 제안을 했을 때 제가 조금 뭐 외람되지만 어쨌든 제 실력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뭐 사실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연구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미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차원
보다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런 감시와 관련된 논의들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한국에 했던 경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어당겨서 상당히 제 주장이 좀 강한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차례는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봤고요. 한 4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1시간 정도 진행을 해볼까 싶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상당히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한국에서도 굉장히 핫한 주제였습니다. 프라이버시와 감시라는 주제였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속으로 그냥 수렴시켜버린 느낌이 나는데 상당히 저는 그 문제는 우리들에게 민주주의라는 무엇인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과 함께 민주주의와 이제 그런 통제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체제를 몰아낸 체제가 또다시 그런 권위주의적 방법으로 그런 개인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들을 가로막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그게 단순히 정치적 문제 뭐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가지고 이게 사실 인류 역사에서 계속 되풀이 되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는 또 노동자 착취구조를 만들게 되고 또 그런 어떤 평등을 지향하고 나왔던 민주주의가 또다시 또 다른 권위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다른 어떤 이민자들이라든가 또 소수약자들을 억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역사 속에는 너무나 되풀이 되어 왔고요. 이건 뭐 특히 한국의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이라든가 한국이 또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한국이 충분히 근대적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시스템도 이제는 그런 유럽이나 이제 미국 또는 이렇게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등장했던 그런 어떤 모순들을 이제 내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민주화 이후인 거죠. 민주화가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바로 이제 뭐 푸코라든가 아간벤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감시 문제와 프라이버시 문제는 떼놓을 수가 없는 게 갑자기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런 프라이버시와 감시 문제가 대두한 게 아니고요.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감춰져 있던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프라이버시와 감시의 문제가 전면화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가속화되고 그런 어떤 그 쉽게 말하면 배경을 이루는 게 바로 인지자본주의의 출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지자본주의의 성격이 과거에 어떤 자본주의와 뭐가 다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것이고 그 인지자본주의가 왜 필연적으로 감시 테크놀로지와 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시자본주의와 방역의 아이러니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인지자본주의라는 논의가 한참 진행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 감시자본주의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퍼프라는 걸출한 하버드 경영대에 있는 교수죠. 그 교수가 아주 두꺼운 책을 썼는데 감시자본주의라는 책을 서베런스 캐피탈리즘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감시자본주의의 가장 주적으로 이 사람이 인용을 하는 회사가 어디냐 그러면 구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글을 왜 이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감시자본주의 주된 어떤 그런 행위자로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어떤 경험을 살려봤을 때 또는 이런 감시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를 이분이 많이 했지만 감시자본주의라는 어떤 그런 용어법의 내재에는 좀 문제점이 없을까. 그리고 이제 그게 팬데믹이라는 국면에서 뭔가 감시자본주의 자체를 좀 재고해보게 만드는 감시자본주의라는 어떤 그런 관점 자체를 좀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실 감시를 넘어서 해방한 건 과연 가능한가? 자,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뭐 네 번째는 상당히 이제 좀 저의 이제 막연한 생각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감시라는 문제는 서베일런스라는 문제는 이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나눠드린 제가 이 논문은 제가 내년에 이제 블룸스베리에서 책으로 이렇게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 여러 이제 저자들 책을 모아서 이 감시와 이제 미디어와 관련된 책을 한 권 지금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갈 챕터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프라이버시 개념이죠. 감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프라이버시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되고 국가의 감시로부터 우리들이 멀어질수록 더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것이 근대의 정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자유지상주의 같은 경우는 그 자유의 어떤 절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힘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간섭을 뭐 거의 없애는 이제 그런 수준, 아나키즘적인 어떤 그런 좌파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유를 최대치로 놓고 국가가 그 개인의 자유라는 최대치를 건드리지 않는 것을 좋은 국가. 뭐 사실 거의 뭐 아주 최소한의 경찰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이외에는 사실 이제 국가가 아닌 거죠. 이런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가장 내세우는 것이 바로 프라이버시의 절대성입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버시의 절대성은 바로 이제 천부인권 사상과 같은 인권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뭐 자유지상주의를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학습해왔던 또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서구 문명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가 팬데믹 국면에서 절대적인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보면 왼쪽에 있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감시의 기표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그 사인보드인데 그런 어떤 감시 기표, You are under CCTV surveillance 이게 경고의 의미가 있고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가 감시되고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라도 있고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도 있고 통제 기능도 있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측면으로서 이런 그 기표를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 대부분 왼쪽에 보시면 CCTV 오퍼레이션 대부분 저런 것이 이제 프라이빗 프로퍼티를 지키는 재산을 지키는 어떤 그런 재화를 어떤 보호하는 그런 국가 권력의 어떤 어두운 측면들 이런 것들을 많이 폭로하는 데 쓰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것이 주로 이제 그런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피티를 붙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는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입장들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뭐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이 기본적으로 감시와 관련된 표지들은 이렇게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성이 이제 높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조지 오웰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그 감시와 관련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내러티브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보시는 히틀러가 이제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그 빅브라더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1984에서 조지 오웰이 썼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은유들이 실제로 여전히 이런 어떤 감시사회 또는 그 국가의 어떤 그런 절대적인 권력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표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도 제가 적어놨지만 작년 이제 한 2월달 정도에 제가 이제 인도에 프로젝트가 있어서 인도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 표지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You are under surveillancera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물론 경찰이 나와 있죠. 경찰인데 여경이 나와 있고 여경이 이제 나마스테라는 인도 특유의 어떤 인사를 하고 있죠. 자, 저런 표지가 이제 곳곳에 붙어 있었는데 저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감시의 어떤 기능, 다시 말하면 국가의 어떤 개인의 감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이 표지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그 승객들에게 이 표지는 어떤 느낌을 주냐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라는 느낌을 준 거죠. 그 인도라는 곳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지하철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바깥에서 이제 오는 그런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국가 권력 그것이 바로 이 표지가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서베일런스라는 여기서의 서베일런스 개념은 여러분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감시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서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는 국가 권력의 감시에 의해서 이 영역 내에서는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의미를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한번 이제 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생각을 저에게 해보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우리들에게 많은 어떤 그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 논문에 적어놨지만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원래는 타인의 편지를 열어볼 법적 권리, 법적 용어였습니다. 법적 용어. 법적 용어였고요. 그래서 juridical politic에 해당되는 것이었죠. juridical politic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법 정치학에 해당되는 법 철학적인 어떤 용어가 바로 프라이버시였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때부터 어느 선까지 개인의 편지를 열람해 볼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었죠. 그 편지라는 것이 굉장히 서양의 초창기에 그 근대 계몽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매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서간체로 적혀 있고 많은 그런 지식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편지를 통해서 동서를 오가면서 이렇게 정보를 교환했죠. 그래서 그 편지 그것도 이제 아주 그 공동체 내에 굉장히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거에 뭐 있던 그런 왕가들 간의 어떤 그런 거래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 편지, 쪽지, 비밀 편지를 통해서 교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엘리자베스 시대의 웰싱엄 공작 같은 사람이 사실 엘리자베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이제 왕당파의 가장 강력한 그죠? 수장이었는데 그 사람 같은 게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 그러면 이렇게 사실은 열어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편지, 교황에게 배달되는 편지라든가 또는 왕족들끼리 교환하는 비밀 편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무단으로 열어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이 마키아벨리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왕권을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그런 귀족들끼리 어떤 그 법을 깨버리는 겁니다. 깨서 그 쪽지들을 다 또 쪽지 편지들을 전부 다 들여다봐가지고 암살자들을 이제 처단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아니면 미리 이제 그런 잠재적인 어떤 적들을 제거하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이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당연히 그 법을 위배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많은 이제 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모더니티의 향상성을 보여준 지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은 결국은 우리 프라이버시를 프로퍼티로 보는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던에서 기본적으로 참주와 그런 그 국민의 어떤 일체된 혼연일체로서의 국가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로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혼연일체의 어떤 참주보다는 선출된 어떤 권력,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주권을 양도한 그런 임시적 권력들이 우리의 프로퍼티, 정확하면 프라이빗 프로퍼티를 사적 재산들을 지키는 역할, 그런 역할들로 이행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어떤 의미의 정부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 바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프라이버시를 하나의 프로퍼티로 본 것이죠. 유럽에서는 사실 그러지 않았죠. 유럽에서는 프라이버시는 그냥 법적인 용어에 불과했는데 이 유럽이 이제 아메리카, 지금은 미국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아메리카에 이제 그 당시에는 버지니아였을 것이고요. 또 이제 많은 또 유럽인들이 남미나 이제 이런 데로 가서 거기에다 이제 농장을 개척하고 말 그대로 식민지를 개척했죠. 거기에서 말 그대로 이제 땅의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그 땅의 소유권 내에서 그 땅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그런 개인적인 정보들도 전부 다 재산화 됐던 겁니다. 그게 이제 국가로부터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자주권이라 부르죠. 그런 자율권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조건으로서 프라이버시가 말 그대로 이제 그 사적인 어떤 의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적 의미였다가 유럽에서는 프라이버시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라이버시는 사적 의미를 띠게 된 것은 아메리카의 이제 식민지 경영과 무관하지 않죠. 거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가 하나의 사적 소유물로 이제 인식이 되고 또 그 사적 소유물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근대의 어떤 중요한 법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90년대 들어서 이제 지적재산권이 나오게 되는 것도 이거하고 무관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지식을 상당히 이제 커머널리티로 보는 거죠. 커먼스로 보는데 공공재산으로 보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 굉장히 아주 손쉽게 이제 지적재산권의 그 소유물로 법제화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바로 이런 서로 다른 이제 배경. 만약 유럽에서 이제 이걸 공공재인 지식을 만약에
그 지적재산권으로 이렇게 묶으려고 했더라면 상당히 많은 저항에 부딪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어쨌든 아주 손쉽게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서로 다른 이제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는 그런 면에서 뭐 그러면 긴장관계를 만드냐 그러면 결국은 감시와의 긴장관계를 만들게 되고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델리의 지하철 표시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리적인 차이에 따라서 이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어떤 그 온도가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법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미국이 이제 이런 프라이버시, 특히 이제 포괄적 정보 접근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 제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마 인터넷법 때문에 인터넷이 빨리 발달해가지고 이게 인터넷 뭐 여러 가지 모욕죄나 이런 이제 법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우리는 제정된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 관련된 포괄적 법이 만들어진 것 같고. 근데 미국이 사실 이 법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 포괄적 이 정보접근법과 관련된 법령 자체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뭐 중국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도가 아예 없는 나라로 분류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나 이제 몇몇 이제 영국이나 몇몇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 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타인의 정보는 열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법을 구체적으로 제정하고 그것을 또 판례를 만들고 이런 나라는 몇 안 돼요. 전 세계에서 또.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obscure한 거죠. 굉장히 명확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이 애매모호한, 불투명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를 제가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본 결과가 이제 바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게 궁극적으로 이제 근대성 자체가 감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서베일런스와 관련된. 그러니까 근대가 뭐냐고 한다면 결국은 투명성의 확보죠.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은 지금 와서 이제 물리학자들은 정보가 이제 물질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단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엔트로피 값으로 충분히 엔트로피 공식으로 그 정보라는 정보값이라는 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물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물리학자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사실은 뭐가 확보되냐 그러면 이 철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투명성이 확보되죠. 그러니까 내가 정부의 정보를 많이 갖는다. 그러면 정부와 나 사이에 투명성이 굉장히 많이 확보됩니다. 이 감시의 문제는 투명성의 문제고, 이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나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나의 투명성이 정부에게 이제 공개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들도 그 정보를 서로 많이 교환할수록 투명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사적인 전화번호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사실은 서양에서는 그 프렌드십의 그 우정의 이제 깊이를 이제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과 전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옛날에는 이제 직접 이제 뭐 가서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였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근데 그 전화번호가 뭐죠? 그게 바로 정보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느냐, 직접적 연락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과의 관계, 투명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감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갖느냐 적게 갖느냐가 궁극적으로는 감시의 본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대사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나왔냐 그러면 정보를 많이 나누어 갖는 사회로 나왔어요. 이게 민주화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헤겔이나 또 자유주의자나 자유지상주의자나 수많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마르크스나 전부 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인간 역사의 궁극적 지향이라는 것은 자유죠. 그죠?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구속과 예속을 벗어나서 점점 더 해방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어떤 진보라고 이제 좌우파를 막론하고 다 합의를 해온 것이 근대 이후의 세계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좌우파가 나눠졌던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유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정보의 공유라는 것에 이제 도달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보 공유의 방향으로 대중교육이 만들어진다든가, 또 지금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인터넷에 수많은 이제 그런 공유 정보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선인데, 그 시발점으로서의 근대성의 핵심적인 기제를 감시로 설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푸코 같은 사람들이 발견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당연히 후코가 이 문제를 감시와 처벌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것이 바로 제널 벤담의 이 파놉티콘입니다. 벤담은 처음에 이 감옥을 디자인을 공모한다라는 그 시의 어떤 그 공모 이제 그 공고를 보고 이거를 제출했는데 물론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채택을 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 런던 시가. 근데 어쨌든 이게 이후에 어떤 근대성이라는 것의 어떤 건축적 구조, 아키텍토닉한 스트럭처를 설명할 때 이제 단골로 인용되는 이제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벤다민,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구현한 파놉티콘 형식의 그 감옥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베이징인가 이제 갔을 때 제가 거기에 보니까 그 가축 그게 있더라고요. 가축 이 도살장 같은 데가 있는데 그것도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가축을 다 풀어놓고,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인간을 관리하는 것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동물을 비롯해서 그런 생명을 하나에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어떤 양식으로서 이게 채택된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벤담은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프리즌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제널 벤담이 이런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이 공모전의 이런 어떤 구조의 감옥 건축을 제안했지만 거기에서 벤담은 공리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벤담이 가장 중요하게 그 제안서에서 썼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러한 구조가 프리저너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통해서 이런 어떤 감시 구조를 통해서 범죄자들이 자기를 반성하고 다시는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그런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간수와 이 그 프리저너 사이, 이 죄수들 사이에 감시 기능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상호 교정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거예요. 벤담이. 그게 되게 이제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징벌의 어떤 의미로 또 이렇게 봤지만, 그때 이 벤담이 말하는 이 징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였냐 그러면 훈육, 다시 말하면 교육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걸 교육하겠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푸코가 생각했던 국가의 기능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의 기능. 그러니까 푸코가 홉스의 그 리바이어던을 읽으면서 그 이제 감시와 처벌하고 또 그 푼트티브 소사이티하고 또 사회는 이 보호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세미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푸코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공리주의 철학자가 바로 홉스죠. 홉스의 어떤 리바이던을 이제 새롭게 읽는데, 거기에서 푸코가 하는 말이 그거죠. 그러니까 홉스는 리바이던이 설립되면, 다시 말하면 그런 참주와 백성 또는 국민이 수밀관하게 움직이는 그런 국가가 형성되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설적으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전이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국민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끊임없는 국가의 판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그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이 파놉티콘의 구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푸코의 통찰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지금의 어떤 근대성의 구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감시 사회의 어떤 그런 또는 이 근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감시성이라는 어떤 특징을 잘 설명해주는 구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푸코의 전제는 바로 이거죠. 스펙타클에서 서베일런스로 바뀐 것이 바로 근대라는 겁니다. 이 스펙타클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모여 있고요. 이 사람은 구경꾼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처형대죠, 여기가. 여기서 이제 지금 처형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죄수를 저기 매달아서 이제 죽이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대중에게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감시와 처벌의 첫 장에 이제 나오는 아주 스펙타클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공개 처형을 하는 이유, 지금도 이제 뭐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 공개 처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이제 이거와 이제 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공개 처형이라는 어떤 그런 형식들에 대한 좀 흥미로운 이제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저는 오늘은 스펙타클과 감시의 관계에 대한 이제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스펙타클은 뭐냐 그러면 극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군주는 저 극장의 그 베일 뒤로 숨죠. 스크린 뒤로 숨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펙타클은 그 스펙타클이라는 스크린을 통해서 참주의 어떤 그런 존재를 숨기는 거죠. 국가의 존재를 숨기고 말 그대로 이제 그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주지 않는 거죠. 그게 스펙타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저 구조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스펙타클을 보면서 거기에서 죽어가는 제수가 이제 죄를 저질렀지만 저 당시는 이제 뭐 당연히 기독교 시대였기 때문에 가톨릭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죄수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그 죄수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나쁘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귀나 뭐 악마의 홀림에 빠져가지고 잠깐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하느님의 무오류성이 사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 공개청을 하는 이유도 그 하느님의 무오류성을 증명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하느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벌받으면서 뉘우치고 울고 반성하고 꼭 죽기 전에는 반드시 뉘우치는 그런 그 발언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또 흥미로운 거는 그 중세사를 연구하는 그런 문헌들을 보면 저렇게 해서 그 죄수들이 죽기 전에 사형수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죽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때 앞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그러니까 다른 죄를 범한 사람들도 같이 나와서 고백을 하고 같이 죽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 죄를 안 저지른 사람도 자기가 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죄인임을 고백하고 와서 같이 처형당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데 그게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 속에서 죽는다는 것은 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죄를 씻고 가는 길이니까 연옥에 잠시 머물다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가톨릭적인 어떤 그런 믿음 체계가 작동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그 푸코는 그것이야말로 이제 그 당시 중세 가톨릭의 통치 방식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게 뭐냐 그러면 그 주권자는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참주의 모습은 저 스크린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숨어 있어야 되고 그 스펙타클을 보여주면서 계속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권력들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서베일런스로 오게 되면 이게 바뀌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스크린이 이제 투명하게 바뀝니다. 그게 바로 서베일런스입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투명한 사회여야 하는 거죠. 그 투명한 사회. 그리고 그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들이 이루어져 있는 사회가 바로 투명사회고요. 그 투명사회를 만드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입헌입니다. 헌법을 제정하는 거죠. 그리고 헌법을 제정해서 그 밑으로 군주가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투명성이 확보되게 되는 거죠. 그 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게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이제 딜레마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몇 년 전부터 많은 이제 이런 인문학자들이 도스토옙스키를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특히 그 샤를리 앱도 그 테러가 났을 때부터 해서 한참 그때 또 테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테러가 한참 났을 때 이 많은 인문학자들이 또 도스토옙스키를 다시 많이 읽었어요. 그 왜냐하면 도스토옙스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전부 다 테러리스트들이죠, 그죠? 라스콜리니코프도 그렇고 전부 다 테러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회 모순과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어떤 그런 위력, 폭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테러리스트의 모습이죠. 그런 테러리스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당연히 이제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는 러시아는 이제 신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이제 피폐화되고 있을 때였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없는 조건에서 어떻게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도스토옙스키의 이제 문학적인 질문이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우리가 그 당시 테러 사건을 보면서 이게 이제 어떤 펀더멘탈리즘, 종교적 펀더멘탈리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이제 지적 같은 경우 그런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종교적 펀더멘탈리즘이 아니었죠, 그죠? 그것은 어떤 상당히 세속적인 어떤 이유, 그러니까 뭐 그 I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세속적인 어떤 이유, IS 같은 경우도 세속적 국가를 세우는 거였죠. 종교적 국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세속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어떤 그런 강대국에 대항할 만한 어떤 그런 국가 체계를 세우는 것.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종교적 믿음에 의해서 그런 식의 테러가 일어났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죠. 그냥 세속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종교를 이용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많은 종교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진정한 어떤 종교적 신앙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어떤 세속적 이해관계를 종교적인 어떤 담론을 빌어서 이제 정당화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그런 신적인 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해왔던 도덕적인 도덕성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했던 말이 바로 이제 유명한 말이 그거죠. 신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적이나 이제 또 락강이나 또 푸코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와는 신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넷플릭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감시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라는 이제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많은 영화들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가셔가지고 내가 뭐 영화를 뭘 볼까라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너무나 많은 영화가 있어요. 그죠? 너무나 많은 영화. 근데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물론 내가 어떤 특정한 영화를 봐야 되겠다 해서 가서 검색하셔가지고 그 영화를 찾아서 보면 상관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내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이게 이제 법이죠. 이 목적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서 보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목적의식이 없는 상태, 그냥 법이 없는 상태, 또는 하느님이 없는 상태, 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넷플릭스를 들어갔다.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넷플릭스를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뭘 볼까라고 보면 결국은 뭡니까? 고르지를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가 그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한 영화 하나를 보시면은 영화를 한 편 보시면은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다른 어떤 인터넷, 이게 이제 그 감시자본주의를 쓰는 그 주버프 교수가 이제 비판하는 거죠. 다른 어떤 구글에 있는 다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합시켜서 뭐 선생님들이 이제 뭐 쇼핑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지금은 인터넷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뭐 어디에 KTX를 예매하셨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줌에 들어오셔가지고 물론 뭐 줌 자체가 이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하지는 않겠지만 들어온 IP의 어떤 정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알고리즘으로 이제 그 선생님들의 어떤 그 취향을 조합하는 겁니다. 정보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다른 영화를 보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뭐 라이프니츠 같은 매니폴드일 거고 또 멀티플이죠. 다양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다양체가 가지고 있는 혼돈 또는 혼란을 알고리즘으로서 막아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이제 그 시스템이죠. 이 감시라는 것이 민주화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감시하게 되면 대혼란이 오는 거죠. 이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법이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 법이 뭐가 됐냐? 기술화 돼가지고 알고리즘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나중에 필요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농담이 아닌 거죠,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알고리즘적인 데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푸코가 이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우리 세상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현대 세계겠죠. 근대 이후의 세계라는 것은 감시의 사회다라고 말을 했고요.